40날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양반과 며느리 옥녀는 낡은 문서 한 장을 들고 청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죽음의 누명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청주 근교 호암동 마을 깊숙한 곳에 초가삼간이 하나 있습니다. 기둥은 삐뚤고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비가 오면 물이 새어들었지요. 마당 한편에는 수북이 자란 쑥과 냉이만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 집 주인은 만석이라는 60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는 양반이라는 체면을 지켰지만 이제는 양반도 상민도 아닌 어중간한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만석 영감, 그래도 옛날에는 덕흥당을 가진 집안이었는데 하며 혀를 찼지요. 덕흥당. 만석의 할아버지는 청주 장터에서 전당포를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빚진 사람들에게 정직한 값을 쳐주고 기한이 넘어도 물건을 팔지 않는 인자한 상인이었지요. 그 명성이 널리 퍼져 어느 날 조정에서 왕실 도장이 찍힌 전당포 영업특허장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덕흥당을 믿었고 덕흥당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만석의 아버지는 사기꾼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많은 빚을 보증해 주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지요. 덕흥당 건물도 창고도 장터 안의 가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딱 하나. 비단 보자기 속에 고이 감춰진 전당포 영업특허장 한 장뿐이었습니다. 만석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석준. 총명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지요. 석준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몰락한 양반 집안의 딸 옥년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옥년은 조용하고 단아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 역시 빈곤하여 혼수는 치마저고리 2벌이 전부였지요. 그래도 석준은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과거에 붙으면 꼭 아내를 위해 큰 집을 장만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앞두고 석준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굶주림이 원인이었지요. 만석에게 급한 편지가 왔지만 그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초가삼간에 앉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보름 후 옥년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물은 이미 다 말라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년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낯으로 저런 집에 남아있겠나. 과부가 무슨 의리로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겠나. 하지만 옥년은 호암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가삼간 작은 방 한 칸의 짐을 풀고 만석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얼굴로 대답할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쌀이 없으면 보리죽을 끓였고 보리가 없으면 나물죽을 끓였습니다. 옥년은 마을 부녀자들에게 옷을 수선해주고 곡식 한 줌을 얻어왔습니다. 만석은 그저 방 안에 앉아 벽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옥년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장터상인 출신이었고 그녀에게 물건, 감정 기술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청자를 구별하는 법, 은비녀의 순도를 보는 법, 장부를 기록하는 법. 하지만 옥년은 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양반과 며느리가 장사 기술을 가졌다는 것은 치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만석은 벽장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풀어 헤치니 그 안에서 노랗게 바랜 문서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전당포 영업특허장. 왕실 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문서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전부다. 옥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낡은 종이 한 장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마을 느티나무 아래에서 노인 몇몇이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요즘 청주 장터에서 전당포가 돈을 번다더군. 맞아. 전쟁 끝난 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야. 만석은 그 대화를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당포 영업 특허장이 있으면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허장을 펼쳐놓고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청주 장터로 가자. 더 큰 당을 다시 살려보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석은 무릎이 나빠서 먼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주까지는 나흘이 걸리는 험한 산길이었지요. 그는 옥년을 불렀습니다. 옥년아. 예, 아버님. 청주 장터로 이 문서를 가지고 가주지 않겠느냐. 옥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청주라 하시면 나흘은 걸리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40날 정도 주시겠습니까?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40날,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예, 청주의 전당포를 알아보고 사람을 만나고 허가를 받고 준비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만석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40날이라니. 그 기간 동안 혹시 옥년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문서를 잃어버리면 어쩌나. 의심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다. 40날을 주마. 옥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흘 후 옥년은 작은 보따리를 하나 메고 호암동을 떠났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보리떡 몇 개와 낡은 옷 한 벌, 그리고 전당포 영업 특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대문 앞에서 옥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산길을 넘어 사라지자 만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만석 영감이 며느리를 청주로 보냈다더군. 아니, 양반과 며느리를 혼자 그 먼 길로? 뭘 팔려고 보낸 거래. 아마 집안 마지막 살림이겠지.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 며느리 돌아올까? 나 같으면 그냥 친정으로 가겠어. 만석은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옥년이 정말 돌아오지 않으면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한편 옥년은 산길을 걸었습니다. 처음 사흘은 순탄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비가 내렸습니다.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신발은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옥년은 작은 주막에 들어가 비를 피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어디까지 가시오? 청주까지요. 혼자서 위험하지 않소.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막 주인은 한숨을 쉬며 따뜻한 국밥을 건넸습니다. 드시고 쉬어 가시오. 옥년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만석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초가 삼간을 서성이다가 대문 밖을 내다보기를 하루에도 몇 번. 아직 돌아오지 않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비웃었습니다. 저 영감, 옥년이 돌아올 줄 아나 보네. 40날이라고 했다며 벌써 20날도 안 지났잖아. 40날이고 뭐고 그냥 가버렸을 거야. 만석은 그 소문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후회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옥년을 시험한 것인가? 아니면 의심한 것인가? 그의 마음 속에서는 두 감정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옥년은 작은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고물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옥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천천히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고려청자, 진품이요. 100냥만 주시면 팝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옥년도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상인은 청자 하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푸른색이 곱고 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고려 시대 것이 틀림없소. 하지만 옥년은 아버지에게 배운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고려 청자는 굿부분의 흙 색깔이 조금 거칠다. 그리고 색이 너무 진하지 않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상인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여자가 뭘 알아? 하지만 옆에 있던 노인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보게 해주게나. 노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맑았습니다. 옥년은 청자를 손에 들고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굿부분을 보니 흙 색깔이 너무 고왔습니다. 그리고 색이 너무 짙었지요. 옥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상인은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이게 가짜라고. 옥년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고려청자는 굿부분의 흙이 조금 거칠고 색도 이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이건 최근에 만든 모조품입니다. 노인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그래, 바로 그거야. 상인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청자를 챙겨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노인이 옥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누구한테 배웠소? 제 친정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좋은 분을 두셨군. 그런데 청주로 가는 길이요? 옥년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보면 알지. 길 떠난 지 열흘쯤 됐고 청주 쪽을 향해 가고 있으니 말이오.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만춘. 사람들은 나를 귀신손이라 부르지. 옥년은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손 박만춘이라면 조선 전역에서 소문난 감정 전문가가 아닌가. 박만춘은 옥년의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같이 가세. 청주까지 길을 함께하지. 그날부터 옥년은 박만춘과 동행했습니다. 첫째 날, 박만춘은 청자를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색을 보고, 굽을 보고, 소리를 들어봐야 하네. 그는 청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소리가 진품의 소리야. 둘째 날, 박만춘은 사기꾼 구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하네. 눈빛, 말투, 손짓, 가격을 보게. 셋째 날, 그들은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박만춘이 다가갔습니다. 왜 우는가? 제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약값을 마련하려고 집안 비녀를 팔려는데 아무도 제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박만춘은 비녀를 받아보았습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순은으로 만든 진품이었습니다. 이건 최소한 10냥은 받아야 하네. 박만춘은 그 자리에서 10냥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옥년은 물었습니다. 영감님, 왜 그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물건에는 주인의 한숨이 배어있네. 그 한숨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전당포의 일이야. 옥년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넷째 날,
드디어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박만추는 옥년의 손에 작은 돌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시금석이라 하네. 금과 은의 진위를 구별하는 데 쓰이지. 고맙습니다, 영감님. 앞으로 잘하게. 물건에는 주인의 한숨이 배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박만추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옥년은 청주 장터 구석에 작은 자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천막 하나만 쳐놓고 그 아래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노파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이 비녀 얼마나 받을 수 있겠소? 옥년은 비녀를 살펴보았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이었지만 순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5냥 드리겠습니다. 옆 전당포 주인이 비웃었습니다. 저건 3냥도 안 되는 물건인데. 하지만 옥년은 노파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물건에는 주인의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30일 후에 오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 아가씨는 정직하게 값을 쳐준다더라. 사흘째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 상인, 부녀자들. 옥년은 하루 종일 물건을 받고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도 있었습니다. 열흘째 한 남자가 은비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옥년은 시금석으로 확인했지만 남자의 애처로운 표정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5냥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확인해 보니 가짜였습니다. 옥년은 5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박영감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새겨야 한다. 그 후 옥년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옥년의 전당포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루에 10명, 20명씩 찾아왔습니다. 옥년은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25째 되는 날, 옥년의 전당포에는 평소처럼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한 사내가 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30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씨,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옥년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내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옥패 하나였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아름다운 옥에는 5 발톱 용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입니다. 어머니 약값이 급해서 10냥만 빌려주십시오. 옥년은 옥패를 손에 들고 살펴보았습니다. 무게도 제법 나가고 조각도 정교했습니다. 이 정도면 10냥은 충분히 가치가 있겠구나.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40일 후에 오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찾으러 오겠습니다. 옥년은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25날 옥패 하나, 10냥 대출. 그리고 옥패를 작은 비단 보자기에 싸서 꽤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주관하에서 관리 2명이 옥년의 전당포로 찾아왔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옥년은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주인이옵니다. 관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청주관하의 옥패가 도난당했다. 소문을 들으니 내가 그것을 받았다던데. 옥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 사내에게서 받았을 뿐입니다. 관리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작물 취득이다. 따라오너라. 옥년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관하 감옥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옥년은 좁은 방 한 칸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안고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옆 한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아가씨. 울지 마시오. 옥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장무라비 김서방이라 불리는 자요. 청주에서 전당포를 했지. 옥녀는 놀랐습니다. 장무라비 김서방이라니 박영감님께서 조심하라 하신 그 사람인가? 김서방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전당포가 잘 되니까 누군가 모함을 한 게 틀림없소. 옥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거를 찾아야지. 그 옥패를 가져온 사내를 찾아야 하오.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 갇힌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튿날 청주 부사가 옥년을 불렀습니다. 부사는 50대 중반의 정의로운 얼굴을 한 양반이었습니다. 내가 옥패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사실이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도난품인 줄 몰랐습니다. 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말을 믿고 싶구나.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옥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부사님,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진범을 찾아내겠습니다. 부사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좋다. 사흘을 주마. 하지만 그 안에 찾지 못하면 형벌을 받아야 한다. 옥녀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박만춘을 찾아갔습니다. 박만춘은 작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박만춘은 옥년을 보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옥년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박만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일당의 지시로군. 그들은 내 전당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했을 게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만춘은 옥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생각해 보게. 그 사내가 왔을 때 무엇이 이상했나? 옥년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떨렸습니다. 좋아. 그리고 옥패의 보자기가 조금 찢어져 있었습니다. 박만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야. 그 보자기 조각을 찾아야 해. 옥년과 박만춘은 청주 장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마침내 어느 골목에서 찢어진 보자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끝에는 김서방의 전당포가 있었습니다. 옥년은 그 보자기 조각을 챙겼습니다. 셋째 날 아침 옥년은 부사 앞에 섰습니다. 부사님,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옥년은 보자기 조각과 자신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 보자기 조각은 관아 근처 골목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에는 그 사내가 온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 보거라. 그 사내는 김서방 일당입니다. 김서방은 제 전당포를 무너뜨리려고 관아에 옥패를 훔쳐 제게 맡긴 것입니다. 부사는 즉시 김서방과 그 일당을 체포하라 명령했습니다. 사흘 후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일당 중 한 명이 자백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서방이 시켜서 관아 아전을 매수하고 옥패를 훔쳤습니다. 관아 아전 하나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부사는 분노했습니다. 김서방, 내 죄를 어찌 변명하겠느냐? 김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서방과 그 일당은 유배형에 처한다. 그리고 옥년, 내게는 무죄를 선언한다. 부사는 옥년을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장사를 한 덕에 이번 일이 밝혀졌다. 내가 특별히 허가를 내리겠다. 청주의 전당포 10곳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주마.
옥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님. 40날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호암동 초가삼간 앞에서 만석은 대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깊게 파였습니다. 40일 동안 그는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옥년이 과연 돌아올까? 혹시 그 먼 길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비웃었습니다. 저 영감, 아직도 기다리네. 40날이면 오늘이잖아. 아마 안 올 거야. 양반과 며느리가 그 고생을 하고 돌아오겠어. 만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저 멀리 산길 너머로 먼지가 일었습니다. 만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옥년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옥년이 돌아왔구나. 옥년은 만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돌아왔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옥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와 주어서 고맙구나. 옥년은 보따리에서 2개의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전당포 영업 특허장이 들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청주 부사가 내린 특별 허가서였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청주 부사님께서 내려주신 전당포 10곳 허가서입니다. 만석은 그 문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럴 수가. 옥년은 또 다른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0냥입니다. 아버님께 빚진 것을 갚고 앞으로 전당포를 열 준비금입니다. 만석은 옥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년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시험했다. 내가 정말 돌아올지 나는 의심했다. 옥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시험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예.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님께 진짜 믿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석은 옥년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옥년과 함께 온 사람들은 1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청주에서 옥년을 도왔던 사람들이었지요. 우리는 옥년 아가씨와 함께 전당포를 열고 싶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마을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정말 돌아왔네. 그것도 10명이나 데리고. 그날 밤 초가삼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만석은 보리죽을 끓여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밖에 대접할 것이 없어 미안하오. 하지만 모두가 웃으며 보리죽을 먹었습니다. 이 보리죽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옥년은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덕흥당을 다시 일으켜보자. 그로부터 석 달 후 청주 장터의 덕흥당 전당포 10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옥년이 직접 운영하는 곳 하나와 동료들이 운영하는 곳 9개였지요. 덕흥당의 명성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덕흥당은 정직하게 값을 쳐준다. 덕흥당은 물건에 배어있는 주인의 한숨을 가볍게 해준다. 사람들은 덕흥당을 믿었고 덕흥당은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3년 동안 덕흥당은 300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농부, 병든 가족을 돌보던 상인, 혼수를 마련하던 처녀들. 옥년은 그들에게 정당한 값을 쳐주었고 기한이 넘어도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5년 후 청주관하에서는 옥년의 공을 기리기 위해 정려각을 세웠습니다. 정려각이라는 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덕으로 흥하고 믿음으로 서다. 만석은 그 현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년아, 내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구나. 옥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만석은 옥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처음에 너를 의심했다. 하지만 너는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만석은 70살이 되어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진짜 재산은 금이 아니라 믿음이다. 옥년은 덕흥당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전당포는 10곳에서 20곳으로 다시 3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값을 쳐주었고 물건에 배어있는 주인의 한숨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덕흥당의 옥년 아씨는 성인이시다. 하지만 옥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박영감님의 가르침을 지켰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옥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정려각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려각의 현판에는 여전히 그 글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으로 흥하고 믿음으로 서다. 옥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아버님,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덕흥당은 이제 조선 전역의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밤 정려각의 불빛은 따뜻하게 마을을 비췄습니다. 옥년은 40날의 시험을 이겨냈고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덕흥당은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고 정려각의 현판은 오늘도 빛납니다. 덕으로 흥하고 믿음으로 서다. 진짜 재산은 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